이 10나노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2015년에 출시 예상이었는데 실제 양산은 2019년도에 들어갑니다. 즉 최강의 제조기업인 TSMC를 만나가지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정바를 최대한 많이 받아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었다는 거, 그런 포인트가 있었는데 인텔이 머물고 있다는 거죠. 인텔이 만약에 파운드리나 FPGA 사업부를 매각을 한다고 칩시다. 그렇게 매각을 한다라고 하면은 과연 인텔한테 좋을 것인가?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대공학 에러입니다. 최근에 인텔이 재정 상황이 굉장히 악화가 되면서 FPGA 사업부, 그러니까 알테라를 판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심지어 미국 정부의 엄청난 지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파운드리 사업 자체를 매각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지난 10여 년 동안 인텔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냐라는 얘기들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죠? 크루자니크 CEO도 그렇고 뭐 공정 지연이라던가 여러 가지 뭐 문제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게다가 이제 AI 시대가 왔는데 인텔은 아직 AI하고 좀 안 친했다. 그리고 기존의 주도권도 잘 못 가지고 왔다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오늘이 인텔이 어떻게 이렇게 무너지게 되었느냐를 제조와 관련돼서 이 파운드리와 관련된 반도체를 만드는 역량이 부족했다라는 것에 의미를 조금 더 이제 히스토리를 파악해보고, 그러면 인텔의 설계 역량은 그대로 유지가 되느냐, 오히려 파운드리 매각되면은 인텔이 더 잘 나가는 거 아니야? TSMC한테 그냥 맡겨버리면 되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볼 수 있는 것들이 있어서 오늘 천천히 한번 정리해보면서 같이 생각해보고 여러분들도 많은 의견 나눠주시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 지금 보시는 이 두 가지 칩 어디서 많이 보셨습니까? 지금 이 영롱한 빛을 내고 있는 이 칩, 이 반도체계의 이제 역사적인 칩이죠. 바로 애플의 M1 칩입니다. M1 칩이고, 여기 지금 이제 D램이 이렇게 두 개 박혀 있는 거 보이시죠? M1 칩이 처음 나왔던 것이 바로 2020년도거든요. 요때 나왔었는데, 이때 처음 나오면서 ARM 기반으로 설계를 해도 정말 좋은 성능에 저전력에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내는 이런 것들이 나왔다라고 해서 굉장히 히트였죠. 그리고 지금 보시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주에 영상을 올려드린 인텔 루나 레이크의 모습인데요. 거의 모양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요게 뭔가 타일 구조라고 제가 설명을 들었죠. 이 타일들의 구조가 따로 있고 D램이 이렇게 안쪽으로 SoC가 박아 넣어져 가지고 거의 유사한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9월에 지금 출시가 될 건데, 무려 이것과 이것 격차가 4년이나 납니다. 4년이나 나는데 이 4년의 갭 동안 드디어 인텔이 옛날부터 애플이 쓰고 있는 요거를 유사하게 설계를 했다라는 측면에서, 사실 여기 지금 반도체 커뮤니티에서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있죠. 결국 이게 답이다라고 해서 인텔이 접근한 거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의 이 시대가 요구하는 전성비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D램을 온칩으로 박아 놓고, 여기는 사실 이제 그냥 똑같다라고 볼 수 없는 게, 이거는 이제 그냥 하나의 덩어리죠. 웨이퍼 덩어리에 거대한 칩을 하나 박아 넣는 구조로 해가지고 애플이 돈을 때려 넣어가지고 한번 생산을 해 본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인텔 같은 경우에는 이게 타일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요 밑에 거를 이제 베이스 타일, 요 베이스 타일은 제가 인텔이 직접 설계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윗부분 같은 경우에는 TSMC가 만들어서 주긴 하는데, 컴퓨터 타일이라든가 IO 타일 같은 걸 만들긴 하는데, 그 밑에는 포베로스로 패키징해서 하는 공정은 그대로 인텔이 제조를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TSMC가 하고 있죠. 그런데 이 2014년도에 나오는 노트북용 프로세서 루나 레이크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핵심적인 거는 요거 전부 다 지금 TSMC의 공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타일 자체는 N3B라고 하는 3나노 1세대 공정을 사용하고 있고, 그 위에 있는 IO 타일은 6나노 공정을 사용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죠. 그러니까 핵심이 되는 대부분의 것들을 TSMC가 다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애플도 최신 칩 M3, M4 같은 경우는 전부 다 3나노에서 만들어지고 있고, 인텔 같은 경우도 인텔 4라든가 인텔 3 같은 거 사용하지 않고 TSMC의 3나노 공정을 사용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야, 이젠 진짜 설계의 측면에서의 성능을 비교할 수 있을 때가 되지 않았나 라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죠. 그런데 최근에 인텔이 지금 뭐 4년 안에 5개의 공정 만든다고 막 달려고 있었는데, 그 2025년 막바지를 장식하는 것이 바로 18옹스트롱의 공정인데, 그 공정의 브로드컴에 이제 컬을 받으려고 했는데, 이거 갖고는 양산 안 되겠어 라고 하면서 또 한 번 꺾인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게 9월 초에 있었던 소식이고, 이거 바로 이후에 인텔이 이 루나 레이크 다음에 에로우 레이크를, 데스크탑용 프로세서죠, 이거를 그냥 TSMC한테 다 맡기겠다. 원래는 인텔 써야 되거든요. 근데
아예 TSMC로 다 가져가겠다라고 얘기가 나왔다는 거죠. 그러면서 파운드리 매각한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돌고 있다는 거죠. 결국 이거 루나 레이크도 나와봐야지 성능이 잘 나오는지 알겠지만도 제조 자체가 뭔가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여기에서 뭔가 제품의 경쟁력을 잃을 만한 큰 이유가 있었던 거고, 이러한 일들이 기존에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굉장히 많은 댓글을 써주시는 분들이 또 속이니 뭐 인텔 또 속냐 뭐 약간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 게 정말 많이 연기를 했거든요. 그 역사를 잠깐만 돌이켜보면서 인텔의 이 공정 노드 역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 전에 보면 좋을 게 바로 이 파운드리 3사 간의 이 연도별 어떤 공정을 만들어 왔느냐를 잠깐만 살펴보고 가시면은, 여기 봅시다. TSMC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5나노, 6나노를 만들고 있어요. 삼성도 마찬가지고. 근데 인텔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i10이라고 부르는 10나노 공정에 머물러 있었다는 거죠. 요 앞쪽의 얘기들 제가 좀 자세히 정리를 드릴게요. 그런 다음에 2021년도에 왔을 때에 TSMC가 5나노 공정의 퍼포먼스, 넥스트 버전의 공정, 개선된 버전을 내놓을 때 삼성은 4나노 같은 걸 내놨고, 인텔 같은 경우는 여전히 이때가 돼서 i7이라고 7나노 공정을 내놓게 됐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사실 10나노 이후부터 이 핀팩 구조 사용하고부터는 트랜지스터끼리의 선폭을 5나노, 4나노, 3나노라고 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자동차도 SM5, SM7, SM8, 9 뭐 이렇게 이름 붙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쯤 될 거야 라고 그냥 이름을 붙였기 때문에 사실 제일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이 5나노, TSMC 5나노가 여기 있는 5나노랑 다르고 인텔의 4나노라 할지라도 TSMC 5나노가 더 좋을 수도 있다는 점을 계속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이쯤에 보시면은 여기 2024년도에 보시면 인텔이 여기서 2나노와 18옹스트롱을 성공을 해야 하는데 지금 요게 문제가 되고 있다 보니까 2나노는 패스하고 18옹스트롱에 집중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죠. 이 넥스트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게 인텔의 화려한 이 프로세스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90나노도 있고요. 자, 14나노, 이제 문제의 14나노죠. 이거 설명드리고 지금 7, 4, 3, 그 다음에 20옹스트롱 이후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공정의 역사에서 요 앞쪽까지는 괜찮았거든요. 근데 계속 문제가 생기면서 이렇게 지연이 됐던 부분들이 많습니다. 자, 여기 보시는 90나노 때, 요 때가 지금 이제 이게 2004년도 때인데, 이게 이제 펜티엄 4의 이제 후속 버전이 계속 나올 때였죠. 그러다가 65나노 때는 뭐였냐? 이때가 바로 처음으로 코어라는 말을 썼습니다. 코어 투 듀오라는 말을 썼거든요. 이 코어 투 듀오라고 해서 나왔다가 바로 이 45나노 공정. 야, 요때가 이제 역사적으로 이제 코어 i3, i7, i5 요렇게 이름을 붙인 코어 시리즈가 첫 세대로 나왔던 시절이죠. 이게 2008년대입니다. 그 다음에 32나노 샌디 브릿지 나오고 22나노 아이비 브릿지 나오고 계속 잘 나오고 있었어요. 이렇게 잘 만들어가면서 야, 인텔의 CPU는 와 진짜 서버든 클라이언트든 아무도 이길 수 없겠다라고 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기점이 한 요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이 전까지만 하더라도 자, 이 32나노 때 이때는 AMD 같은 경우에는 불도저 아키텍처 가져왔고 완전 회사 그냥 망할 뻔했어요. 그랬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진짜 인텔이 압도적으로 이겨나가고 있을 때였거든요. 근데 이 14나노, 10나노 오면서 약간 위기가 오게 됩니다. 우선 이 14나노랑 10나노 요 두 군데에서 요때 때부터 자꾸 일정 지연이 생기는 거예요. 14나노 같은 경우에는 무려 7년 동안이나 썼습니다. 계속 그 다음 단계로 못 넘어간다는 거죠. 더 미세화해서 만들어내는데 이걸 못 만들고 인텔이 계속 지원을 하면서 TSMC와 삼성한테 이제 주도권을 내려주게 됐고요. 이렇게 되니까 인텔은 IDM이잖아요. 종합 반도체 회사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직접 설계한 다음에 자기들이 직접 이제 공정 프로세스를 구축해가지고 이렇게 제조를 해야 되는데 자기네 공정 자체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설계를 아무리 잘했다 하더라도 만들어내는 애들이 막 수율이 안 좋다거나 성능이 안 좋다거나 PPA, 그러니까 파워, 퍼포먼스, 에어리아가 안 좋게 되면은 AMD 같은 경우는 이 이후에 젠 아키텍처 도입해가지고 TSMC에 짝짝짝 만들어가지고 막 나오니까 이제 성능을 이제 비빌 수 있을 정도로, 그리고 이제 거의 이제 그냥 비견할 정도로 나오게 됐다라는 거죠. AMD가 이 14나노에서 TSMC와 같이 협력을 해가지고 1세대 라이젠이죠. 젠 1, 젠 1이라는 아키텍처를 출시한 다음에 2년 만에 7나노미터로 바로 젠 2를 출시를 합니다. 이만큼 공정에 대한 우위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이제 빵빵하게 잘 나오는 거죠. 젠이라는 아키텍처 자체가 좋았을 수도 있지만 제조에서 그만큼 그 아키텍처를 충분히 잘 살릴 수 있을 만한 역할을 AMD TSMC가 잘 만들어줬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더군다나 인텔 같은 경우에는 이 사파이어 레피즈, 그러니까 서버용 CPU죠. 이것도 몇 번의 연기를 거듭해가지고 결국은 한 2년 정도 걸렸어요. 그렇게 오래 걸리니까 원래라면은 이 코로나 시기 때에 빨리 이제 데이터 센터
플랜트를 구축하거나 서버를 구축하는 많은 고객사들이 인텔의 제온 CPU를 가지고 와가지고 많이 업데이트를 했어야 되는데 그때 AMD가 이제 치고 올라온 거죠. 그러면서 지금 서버도 20-30% AMD가 먹고 있고 이렇게 많이 이제 시장을 내준 상황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일정 지연에 있었는데 물론 제조만의 문제는 아닐 수도 있겠지만 제조 자체에서의 경쟁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게 밀렸던 사례들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14나노만 7년이지만도 이 10나노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2015년에 출시 예상이었는데 실제 양산은 2019년도에 들어갑니다. 엄청나게 미뤄진 거죠. 정말 그냥 쭉 밀렸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이 4, 3 하는 것들도 물론 이제 내부적으로 인텔 3를 사용하고 있는 것도 있고 TSMC 거를 엮어가지고 막 이렇게 만드는 것들도 있는데 각각에 대한 것들이 인텔의 이제 제조 공정에서의 어떤 이슈가 있다 보니까 외부 파운드리, 즉 TSMC를 같이 끼고 와가지고 자기 제품의 경쟁력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또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파운드리 3사의 이 덴시티 비교할 때, 그러니까 트랜지스터가 얼마나 밀집되어 있냐를 비교할 때 굉장히 많이 인용되었던 그래프죠. 근데 이게 이제 2001년도에 나왔던 기록이기 때문에 여기서의 10나노라고 하는 거는 정확히 말해서는 현재 인텔 7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인텔 7나노라고 부르는 거는 현재 인텔 4라고 부르는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어쨌든 간에 맨 위에 있는 게 인텔이거든요. 요 인텔이 있고 인텔의 밀도가 굉장히 높게 잘 나왔었죠. 이렇게 잘 나왔는데 TSMC의 5나노와 인텔의 7나노, 이제 인텔 7나노를 이제 인텔 4라고 부르기로 했으니까 이 수준이 지금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이는 거 보이십니까? 그런데 이 밀도를 계속해서 올라가야 하는데 이 공정이 좀 쉽지가 않은 거죠. 수율이 제대로 안 나온다는 게 현재 이슈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 14나노 때는 7년 동안, 그러니까 마지막 세대가 이제 11세대 라켓 레이크입니다. 2021년도에 나왔던 라켓 레이크인데 이거 제가 아마 제 부모님께 사드렸어요. 그때 어쩔 수 없이 컴퓨터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사는데 약간 좀 후회되고 있는 그런 거고, AMD는 14나노 때 젠 아키텍처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고 2년 만에 7나노로 젠2 아키텍처로 넘어왔고, 이렇게 TSMC의 제조 공정을 충분히 빨아들이면서 굉장히 빠르게 접근했던 거. 이건 사실 애플도 마찬가지고 엔비디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팹리스 기업들이 파운드리, 즉 최강의 제조 기업인 TSMC를 만나가지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정바를 최대한 많이 받아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었다는 거. 그런 포인트가 있었는데 인텔이 머물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데스크탑 마켓 셰어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은 이거 옛날부터 지금까지를 보는 거가 되겠는데, 이 중간에 이 세대 때의 인텔이 계속 이렇게 파란색 인텔입니다. 꾸준하게 이렇게 유지를 해왔는데 또 뭐 불도저 때가 있고 막 이렇죠. 또 떨어진 게 있는데 급격하게 14나노가 계속 지속되던 이때 쭉쭉쭉 떨어져가지고 완전 꺾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PC 노트북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빨간색이 지금 AMD고 까만색이 인텔인데 눈으로 봐도 AMD가 이제 더 늘어난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겠지만도 여기 마켓 셰어를 보면은 2019년도만 하더라도 인텔이 노트북 시장에서는 86.9% 거의 85%에서 조금 떨어져서 83%거든요. 근데 21년까지 오면은 이게 78%, 77% 이렇게 떨어집니다. 지금은 다시 또 확인해봐야 되는데 제가 더 떨어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전반적으로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런 기사가 나온 거죠. 브로드컴이 뭐 했다? 실망했다. 디서포인티드 했다. 인텔한테. 왜 그랬냐? 인텔의 18홈 스트롱이 뭔가 안 좋았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여전히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인텔한테 맡길 수도 있잖아요. 지금 TSMC 캐파가 없고 하니까 인텔에서 이제 18홈 스트롱을 빨리 땡겨와가지고 뭔가를 맡겨보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기에도 여전히 너무 빡세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린 것 같고요. 이렇게 되니까 인텔이 바로 뭐라고 어나운스를 했느냐? 뭘 취소를 했냐? 캔슬레이션 오브 20홈 스트롱을 취소했다. 에로 레이크에 대해서. 이 에로 레이크가 아까 말씀드린 거죠. 루나 레이크 다음 세대의 데스크탑 CPU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요거를 다른데 외부 파운드리 노드를 사용할 거다라고 얘기가 나오게 된 거죠.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자기들이 직접 못 제조하니까 안 된다라는 거죠. 거기다가 최근에 나온 게 이 바로 FPGA 사업부 알테라를 매각한다라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FPGA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필드 프로그래머블 게이트 어레이라고 해서 얘네들이 이미 반도체가 이제 어레이, 그러니까 배열 형태로 만들어져 있고 얘를 이제 이렇게 움직여 저렇게 움직여라고 해서 RTL, 베릴로그 같은 걸로 막 짜가지고 하면은 말 그대로 프로그래머블하게, 이 반도체가 원래 한번 웨이퍼에 딱 해갖고 리소그래피 해가지고 막 이게 새겨가지고 에팅해서 만들면은 딱 나와서 끝이잖아요. 근데 FPGA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짜는 대로 이렇게 동작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근데 대신에 FPGA는 굉장히 느려요. 에이지가 다른 그 웨이퍼로 찍어내는 칩에 비해서는 굉장히 느리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엄청난 영향을 가진 건 사실 아닙니다. 물론 앞으로 AI 모델이 자주 바뀌고 하면은 이러한 FPGA를 갖고 있어야지만이 계속 바꿔가면서, 왜냐면 매번 이 웨이퍼를 돌려갖고 생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검증용으로 FPGA를 갖고 있는 게 경쟁력이 되긴 합니다. 근데 이런 알토란 같은 사업부를 매각하겠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쯤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 인텔이 만약에 파운드리나 FPGA 사업부를 매각을 한다고 칩시다. 그렇게 매각을 한다라고 하면은 과연 인텔한테 좋을 것인가? 그냥 갖다 판다고 해서 재정적으로 안정적인 되는 게 좋은 것인지 아니면은 그러한 리스크 자체를 해지하는 거 아예 제거를 해버리는 게 오히려 인텔의 설계를 높게 영향을 쳐서 다른 팹리스처럼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물론 여전히 IDM이기 때문에 인텔이 보유하고 있는 팹들은 그대로 갖고 있겠죠. 근데 최근에 뭐 퀄컴이 인텔의 파운드리를 이렇게 약간 그 지분을 이제 약간 가져간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한데 여러 가지 측면이 있죠. 우리가 우선 긍정적인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면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파운드리 자체가 지금 엄청난 적자잖아요. 재정적으로 엄청나게 불안할 수가 있거든요. 계속 돈을 못 벌고 있고 지금 매출도 떨어지고 영업이익도 떨어지고 이러한 상황에서 당장 파운드리를 매각을 하면은 사실 재정적으로 상당히 안정적이게 될 것은 분명합니다. 2024년만 해도 파운드리 부분에서 엄청나게 큰 적자를 기록했거든요. 그러면 마치 옛날에 인텔이 자기들이 이제 CPU 같은 거에 집중을 하기 위해서 뭐 메모리 다 갖다 팔았잖아요. D램 팔고 낸드 팔고 다 팔아가지고 딱 이제 집중을 했던 것처럼 뭔가 좀 경량화해서 가볍게 접근을 하려는 그러한 접근이 오히려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제 부정적인 시각이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결국은 이건 뭡니까? 제조 역량이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역량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사실 이거는 시대가 바뀌니까 인텔에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가지고 다른 쪽으로 많이 빠질 수가 있죠. 사람의 이 똑똑한 사람의 수는 한정적이잖아요. 근데 최근에 뭐 메타, 애플,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이러한 거대한 기업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겼죠. 정말 거대한 기업들이 많이 생겼는데 그 사람들이 그냥 온전하게 자기들이 다 큰 게 아니라 이곳저곳에서 인력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렇게 클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처음에 인텔 루나레이크 얘기를 드렸잖아요. 인텔 루나레이크와 애플 M1이 굉장히 비슷한 구조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M1이 실제로 이스라엘에서 설계를 했다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텔 같은 경우에도 하이파 연구소라고 하는 곳이 이스라엘에 있죠. 근데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제 이스라엘에 굉장히 지인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그쪽의 엔지니어 분들한테 계속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쪽은 우리나라하고 다르게 설계하는 사람들, 스타트업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빅테크 전부 다 포함해가지고 굉장히 인력 순환이 활발합니다. 그러니까 2020년도에 이런 걸 만들었다. 이게 2020년도에 출시가 됐다는 거지 그 전부터 준비를 했을 거잖아요. 그럼 그 인력들이 다시 와가지고 인텔의 루나레이크를 사실 이런 구조로 만들어 봅시다 라고 제안을 했을 수도 있다라고 충분히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비슷하게 미국 전체로 봐더라도 각각 기업들이 수많은 인재들이 필요로 할 텐데 굉장히 이제 인텔이 영광 시대를 구가하던 사람들이 이 공정에서 제조에서 문제가 계속 생기다 보니까 그리고 AI라고 하던가 아니면 GPU라던가 더 좋은 쪽으로 많이 인력들이 빠져나가다 보니까 인텔 자체의 어떤 설계 역량이라든가 제조 쪽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보시면은 이번에 파운드리를 매각함으로써 제조에 대한 어떤 개선 가능성조차 아예 잃어버린 거 아니냐. 심지어 미국도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뭐 국방부랑 같이 뭐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문제가 생긴 거 아니냐라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좀 아쉬울 수 있습니다. 여기다가 지금 알테라 같은 이러한 FPGA 기업을 만약에 판다. AMD는 또 FPGA의 최대 마켓 플레이어인 자일링스를 인수를 했죠. 그래서 이미 프로그래머블 강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 AMD한테도 조금 이제 치이고 진짜 그래서 인텔이 지금 굉장히 사면초가에 빠져 있어가지고 이 제조 역량의 이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는데요. 앞으로 이게 사업부가 어떻게 매각이 될지 아니면 또 이제 대응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도 결국은 우수한 인력들이 뭔가 같이 합심해가지고 혹은 시스템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의 문제점들이 있겠지만도 결국은 제조 역량에서 반도체의 말단은 제조와 패키징에 있는데 그거를 파운드리로서 이네이블 할 수 없었던 이 인텔의 지출이 너무 크지 않았나라고 생각해보면서 오늘 한번 정리해 본 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안달공학 에러였습니다.